내 마지막 소주 반병, 그리고 하얀 털뭉치. 내 입에 들어갈 마지막 소주 반병을 바닥에 쏟아버렸습니다. 그리고 길거리에 쓰러진 작은 털뭉치에게 뚜껑으로 물을 먹였습니다. 그땐 정말 몰랐습니다. 숨이 끊어져 가던 이 작은 하얀 털뭉치가 지옥 끝에 매달려 있던 내 인생을 완벽하게 구원해줄 동아줄이 될 줄은요. 도대체 이 작은 생명체와 나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사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지금 삶이 힘드신 분들이 있다면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삶에도 기적이 찾아가길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차가운 칼바람이 불던 11월의 어느 밤이었습니다. 수색산 자락 아래 인적이 끊긴 굴다리 밑, 저는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제 손에는 1,500원짜리 소주 한 병과 구겨진 수면제 봉투가 들려 있었죠. 제 나이 50, 이름은 성종. 불과 6개월 전만 해도 저는 남부럽지 않은 가장이었습니다. 작지만 탄탄한 유통업체를 운영했고, 사랑하는 아내와 평범하고 따뜻한 저녁을 먹는 그런 흔하고 행복한 남자였죠. 하지만 20년 지기 친구, 제 모든 걸 내어주었던 그 놈팽이 같은 친구놈의 배신은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박살냈습니다. 성종아, 딱 한 달만 보증 좀 서주라. 내 목숨 걸고 갚을게. 그 목숨 건다는 말을 믿었던 제 손가락을 자르고 싶었습니다. 친구는 제 이름으로 수십억의 빚을 지고 해외로 야반도주를 해버렸습니다. 매일같이 회사로, 집으로 험악한 빚쟁이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압류 딱지가 온 집안을 붉게 물들이던 날, 제 아내 선임이는 울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파들파들 떨리는 제 손을 잡으며 말했죠. 당신 잘못 아니야. 우리 다시 시작하면 돼. 내가 식당 일이라도 할게. 평생 제 뒷바라지만 하던 고운 아내였습니다.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해주겠다고 약속하고 데려온 여자였어요. 그런 아내가 남이 먹다 남긴 뚝배기를 치우러 식당 주방으로 출근하는 뒷모습을 보던 날, 저는 짐을 쌌습니다. 내가 죽어서 사망보험금이라도 남겨야 내 아내가, 내 불쌍한 선임이가 살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가족을 버리고 도망친 비겁한 가장이 수색산 굴다리 밑에서 생을 마감하려던 참이었습니다. 소주 뚜껑을 열었습니다. 수면제를 한 움큼 입에 털어넣으려는 순간, 낑 아주 작고 희미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환청인가 싶어 고개를 돌렸는데, 가로등 불빛도 닿지 않는 어두운 구석에 하얀 무언가가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다가가 보니 뼈만 남은 작은 강아지였습니다. 한때는 예쁨 받았을 하얀 털은 온통 진흙과 피딱지로 엉겨붙어 있었고, 숨을 쉴 때마다 갈비뼈가 앙상하게 드러났습니다. 말티즈 종인 것 같았지만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망가져 있었죠. 누군가에게 버림받고 들개들에게 물어뜯긴 채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녀석의 눈과 제 눈이 마주쳤습니다. 체념한 듯한 눈빛, 세상에 버림받아 아무런 희망도 남지 않은 그 탁한 눈동자가 마치 거울 속 제 모습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나도 모르게 입에 털어넣으려던 약을 주머니에 쑤셔 넣었습니다. 그리고 손에 들고 있던 소주를 바닥에 쏟아버린 뒤 근처 수도가에서 물을 떠와 소주 뚜껑으로 녀석의 입에 흘려 넣어 주었습니다. 할짝할짝 죽어가던 녀석이 젖먹던 힘을 다해 물을 삼켰습니다. 그리고는 파르르 떨리는 작은 혀로 제 거칠고 더러운 손등을 핥아주었습니다. 순간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세상 모두가 나를 버렸다고 생각했는데, 나조차도 내 삶을 쓰레기통에 처박으려 했는데, 이 작은 생명체가 살고 싶어서 살려달라고 내 손을 핥고 있었습니다. 살자. 그래, 하루만 더 살아보자. 너도 나도. 저는 입고 있던 낡은 점퍼를 벗어 녀석을 감싸 안았습니다. 제 품에서 느껴지던 녀석의 작은 심장 박동, 그 콩닥거림이 멈춰가던 제 심장을 다시 뛰게 만들었습니다. 그날부터 우리의 기막힌 동거가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녀석에게 다롱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다롱이를 살리기 위해 저는 다시 움직여야 했습니다. 인력거 사무소를 찾아가 막노동을 뛰었습니다. 시멘트 포대를 나르다 어깨가 찢어질 것 같아도
퇴근길에 다롱이 먹일 통조림 하나를 살 수 있다는 생각에 이를 악물었죠. 단칸방 고시원으로 돌아오면 다롱이는 문이 부서져라 꼬리를 치며 저를 반겼습니다. 내 삶의 유일한 이유, 내가 살아 숨쉬는 유일한 목적이 된 겁니다. 그렇게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다롱이는 언제 아팠냐는 듯 윤기가 흐르는 하얀 털을 뽐내는 세상에서 제일 예쁜 말티즈로 자라났습니다. 하지만 제 상황은 크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일용직으로 버는 돈은 빈 이자를 갚기에도 턱없이 부족했고 아내 선임이에게는 여전히 연락 한 번 하지 못하는 못난 놈이었죠. 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저녁, 저는 다롱이를 데리고 앵봉산 산책로로 향했습니다. 제가 돈이 없어서 맛있는 건 많이 못 사줘도 매일 저녁 산책만큼은 하루도 거르지 않았거든요. 평소처럼 얌전하게 제 옆을 따라 걷던 다롱이가 갑자기 걸음을 멈췄습니다. 코를 킁킁거리더니 귀를 쫑긋 세우고는 산책로 옆 깊은 숲길 쪽으로 미친 듯이 짖기 시작했습니다. 왈, 왈왈, 왈. 다롱아, 왜 그래? 안 돼, 이리 와. 제가 목줄을 당기려 했지만 작은 녀석이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는지 목줄을 풀고 숲속으로 쏜살같이 달려갔습니다. 저는 기겁을 하며 다롱이의 뒤를 쫓았습니다. 가로등 하나 없는 어두운 수풀을 헤치고 들어간 순간 제 눈앞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단정한 등산복 차림의 하얀 백발 노인 한 분이 가슴을 부여잡고 바닥에 쓰러져 의식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다롱이는 그 노인의 얼굴을 미친 듯이 핥으며 짖고 있었고요. 할아버지, 정신 차려보세요. 할아버지. 달려가 어깨를 흔들었지만 노인은 이미 숨을 쉬지 않았습니다. 심정지였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워졌지만 몸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과거 예비군 훈련 때 수도 없이 연습했던 심폐소생술. 저는 노인의 흉부를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갈비뼈가 부러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보다 이 사람을 살려야 한다는 절박함이 더 컸습니다. 이마에서 비 오듯 땀이 쏟아지고 팔이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그때 다롱이가 노인의 차가운 손등을 계속해서 핥았습니다. 마치 1년 전 제가 녀석을 살려냈을 때처럼 말이죠. 제발, 제발 숨 좀 쉬세요. 10분 같았던 3분이 지났을 무렵 커허 하는 소리와 함께 노인이 깊은 숨을 토해냈습니다. 동시에 멀리서 제가 부른 119 구급차의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구급차를 타고 병원 응급실까지 동행했습니다. 옷은 온통 흙투성이에 품에는 다롱이를 안고 있는 초라한 행색이었지만 의료진들은 저를 밀쳐내지 않았습니다. 초기 대응을 너무 잘하셨습니다. 5분만 늦었어도 돌아가셨을 겁니다. 의사 선생님의 말에 그제야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 응급실 문이 부서져라 열리며 검은 정장을 입은 건장한 사내들이 수십 명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영화에서나 보던 광경에 저는 구석으로 몸을 숨겼죠. 그들 뒤로 고급스러운 정장 차림의 중년 남자가 뛰어들어왔습니다. 그는 의사에게 무언가 다급하게 묻더니 이내 저를 향해 성큼성큼 다가왔습니다. 우리 회장님을, 저희 아버님을 살려주신 분이 맞습니까? 저는 얼떨결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중년 남자는 제 초라한 행색이나 제 품에 안긴 개는 아랑곳하지 않고 바닥에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님은 저희 태성그룹의 모든 것이십니다. 은혜는 평생을 다해 갚겠습니다.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태성그룹, 대한민국 물류와 건설을 꽉 잡고 있는 굴지의 대기업. 제가 앵봉산 수풀에서 살려낸 그 노인이 바로 태성그룹의 창업주이자 현 회장이었던 겁니다. 다음 날 회장님이 의식을 완전히 회복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저는 조용히 병원을 빠져나왔습니다. 대가를 바라고 한 일이 아니었기에 인사를 받는 것도 부담스러웠거든요. 다롱아, 우리 할 일 다 했다. 집에 가자. 저는 다롱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다시 일용직 새벽 현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뒤 제가 머무는 허름한 고시원 앞 골목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새까만 최고급 세단 여러 대가 골목을 가득 채웠고
그 차에서 내린 비서의 부축을 받으며 태성그룹 회장님이 직접 저를 찾아오신 겁니다. 자네가 성종이구만. 그리고 이 녀석이 나를 살린 털뭉치인가? 회장님은 냄새나는 제 고시원 방에 주저앉아 다롱이를 쓰다듬으셨습니다. 다롱이도 좋은 사람이라는 걸 아는지 회장님 품에 안겨 꼬리를 쳤죠. 왜 말도 없이 그냥 갔어? 내 목숨값이 자네 눈엔 그렇게 우스웠나? 아닙니다, 회장님.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회장님은 저를 가만히 바라보시더니 무거운 목소리로 입을 여셨습니다. 자네 뒷조사를 좀 했어. 기분 나빴다면 미안하네. 그런데 자네 이름으로 된 빚, 그리고 자네를 배신하고 도망친 그 친구놈. 자네 왜 그 지옥을 혼자 견디고 있었나? 저는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참았던 서러움이 터져나오려 했거든요. 내가 자네 생명의 은인이 아니라 자네가 내 생명의 은인이야. 자네가 흘린 눈물 내가 전부 닦아주겠네. 그날부터 모든 것이 거짓말처럼 바뀌었습니다. 회장님은 태성그룹의 최고 법무팀을 총동원했습니다. 제게 빚을 떠넘기고 해외로 도망쳤던 친구놈은 불과 보름 만에 동남아 어느 도박장에서 현지 경찰과 태성그룹 보안팀에게 덜미를 잡혔습니다. 친구놈이 제 명의를 도용하고 사기를 쳤다는 증거들이 쏟아져 나왔고 제 어깨를 짓누르던 수십억의 빚은 전부 무효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 친구놈은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차가운 감방에 처박혔죠. 사이다를 원샷한 것처럼 통쾌했습니다. 하지만 저를 가장 울린 건 회장님의 다음 선물이었습니다. 자네 예전에 유통업을 크게 했다고 들었네. 우리 태성그룹 물류망 하나를 자네에게 맡기고 싶어. 다시 일어서 보게.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이었습니다. 아니, 거절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에게는 다시 돌아가야 할 곳이 있었으니까요.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제 이름으로 된 번듯한 명함을 다시 쥐던 날, 저는 새 양복을 빼입고 다롱이를 예쁜 이동장에 안은 채 아내 선임이가 일한다는 작은 식당 앞을 찾아갔습니다. 손님이 다 빠져나간 저녁 8시, 허리가 끊어질 듯 아픈지 식당 구석에 앉아 파스를 붙이고 있는 아내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가슴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식당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어서 오세요. 지친 목소리로 고개를 들던 선임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리고는 들고 있던 행주를 바닥에 떨어뜨렸죠. 선임아, 여보, 미안해. 너무 늦게 와서 정말 미안해. 아내는 제 품으로 달려와 미친 듯이 오열했습니다. 제 가슴을 주먹으로 때리며 살아있어줘서 고맙다고, 그 지옥을 견뎌줘서 고맙다고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이동장에서 나온 다롱이가 우는 아내의 발밑을 맴돌며 꼬리를 쳤습니다. 그 작은 털뭉치 위로 우리 부부의 뜨거운 눈물이 쉴 새 없이 떨어졌습니다. 만약 그날 수색산 굴다리 밑에서 제가 생을 포기했다면 어땠을까요? 만약 그날 죽어가는 다롱이를 외면하고 돌아섰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저를 살린 건 대기업 회장님의 권력이 아니었습니다.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서 서로의 체온을 나누며 하루만 더 살아보자고 다짐했던 그 연민. 버림받은 작은 개에게 내밀었던 그 작은 온정이 기적의 씨앗이 되어 제 삶을 구원한 겁니다. 지금도 제 옆에는 하얀 털뭉치 다롱이가 새근새근 잠들어 있습니다. 제 인생의 가장 완벽한 구원자, 우리 다롱이. 혹시 지금 세상이 끝난 것 같은 절망 속에 계신 분이 있다면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베푼 아주 작은 친절 하나가 어느 날 거대한 기적이 되어 당신의 문을 두드릴지도 모르니까요. 오늘 이야기가 가슴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내일도 다롱이처럼 따뜻하기를 응원하겠습니다.